정말 세상엔 다양한 법들이 많고 다양한 변호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면의 폴리스 스토리입니다.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님은 어떤 전문으로 변호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찰 경력이 있다 보니까 형사 사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 이제 개업 변호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민사 사건 위주로 하는데 저는 반대로 형사 사건 위주로 하고 이제 민사 비율은 이제 조금 낮은 편이죠. 방금 변호사들은 민사를 위주로 한다 했는데 네. 왜 민사를 위주로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전관들을 많이 찾습니다. 검사 전관, 뭐 판사 전관 이렇게 뭐 저도 뭐 경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 단계 사건에서 저한테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주로 많은 게 그럼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 쓰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사기 피의자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뭐 출석 요구서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 사기고 뭐 최근에 문제는 보이스피싱, 뭐 성범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사건들을 합니다. 네. 내가 피의자,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내가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을 변호해 본 적도 있으세요? 많이 있죠. 네, 당연히. 네, 그게 제 업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럼 네.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잘못한 것도 맞죠. 잘못한 게 맞지만,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상해 사건 중에 뭐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그렇게 피고인이 되신 분들도 와가지고 무죄를 받았던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가족들도 있고 한데 내가 구속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집행유예 받고 싶다.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무원 분들인데 공무원은 뭐 제명에 따라서 벌금형만 받아도 직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인정은 하지만 벌금형 안 받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은 저지른 건 맞다. 네네. 하지만 처벌을 조금만 약하게 해줘라. 그렇죠, 맞습니다. 인정하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기는 다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피의자 신문조서를 봤을 때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정하는 건지 부인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가운데서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뭔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했을 때는 변호사님한테 찾아가는 게 더 좋나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분한테 찾아가는 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자면은 특허, 뭐 지적재산권 그런 것들만 하는 변호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야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은 저를 찾아오기보다는 다른 변호사님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거죠. 물론 뭐 변호사가 처음부터 전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오시면은 제가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솔직히 네.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 찾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되도록이면 안 찾는 게 더 좋은 거고.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될 때 네. 나한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뭐 예전에는 이제 지인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냥 너 아는 변호사 있어? 해가지고 그분 찾아가서 그냥 믿고 맡기고 이런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온라인 홍보가 많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면은 그 분야의 사건을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그 분야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변호사님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변호사님들을 제 생각에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찾아가시고 상담비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이렇게 적은 비용을 아끼려다가 큰 화를 입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변호사와 만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미 이런 뭐 궁합 이런 게 맞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런 변호사를 일단은 우선으로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그 변호사가 과연 내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한 게 아까 상담비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상담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상담비는 정말 다양하고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30분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은 곳도 있고 더 적은 곳도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 네. 진행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긴 상담은 2시간씩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상담은 10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 10분 만에 해도 10만 원인 건가요? 그건 이제 변호사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10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아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네네네. 딱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게 보이나요? 30분에서 1시간 만에?
큰 틀은 보이죠.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은 큰 틀이 보이고 어느 정도 방향은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면. 네. 다양한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아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으세요? 아, 그런 사건도 많이 있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나는 구속을 면하고 싶다. 하지만 이거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건 무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민사에서 이제 승소 패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원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딱 그게 감이 오잖아요, 경험상. 네네. 그러면 그렇게 고객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크게는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될 것 같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해봐야 알 것 같다. 사실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고 증거가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질문해 주신 그 두 번째 경우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힘들다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네. 의뢰인들도 알겠다고 가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냐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제 생각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지만 꼭 제가 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희망하시는 그 방향대로 제가 진행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의뢰인이 난 하겠다. 그래서 했다가 판단 외로 승소했던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기억에 남는 뭐 썰 하나 풀어줄 수 있으세요?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하신 분인데 그분 사실 보이스피싱 무죄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렇게 피력을 해서 사실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는데 무죄가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정이냐, 뭐 외국에 오래 살다 왔다든지 그래서 국내 사정이 어둡다, 아니면은 그 전후 사정,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이런 것을 봤을 때 속을 수밖에 없었다. 나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몰랐냐,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검찰에서는 기소도 하고 했지만 무죄가 나왔고 검찰에서 항소도 했지만 또 무죄 나오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인데 네네. 내가 전달책인지 모르고 했다는 사람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안 믿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요즘에는 많은 비율로 기소를 하고 있어요. 총책을 잡으면 좋겠지만 총책을 잡기 위한 그 과정으로 또 이렇게 그 전달책들, 중간책들을 좀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네.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겼을 때 그때 네. 그 기분은 어땠어요? 그날은 뭐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이 맛에 변호사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때 그 의뢰인분은 뭐라고 하셨었나요? 의뢰인분들도 너무 고마워하죠. 다 이제 뭐 저희 도움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너무 감사드리죠. 저도. 너무 딥하게 물어보면 안 되지만 그때 네. 구형이 어떻게 됐었나요? 구형은 보통 보이스피싱으로 기소가 되면요, 구형은 보통 3년 이상 합니다. 검찰에서는 3년, 5년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3년을 때렸는데 네.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와해 무죄로? 그렇죠. 네. 오. 많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나오는 비율이, 무죄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통계상 뭐 정확하진 않지만 10% 정도입니다. 기소됐을 때, 1심 재판에서 무죄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보다 오히려 불기소 검찰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검찰 단계에서 이게 불기소가 안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혐의가 다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를 하고, 그럴 때 무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10%의 확률이 잡으신 거네요? 네.